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방약 무인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곁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주변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그럼 이런 방약 무인스러운 사람의 버릇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정말 곁에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면 된답니다. 본인의 문제가 뭔지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먼저 두 손 두 발 들며 곁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처량한 신세로 만들어주면 된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수십 년 동안 층층이 쌓인 업보를 청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남편과 저는 30 초반에 친구의 주선인 소개팅에서 만나게 됐어요. 당시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인테리어 대학 동기와 함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려서 일하고 있었죠. 남편은 두툼한 손에 곰 같은 덩치, 새까만 피부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강했어요. 솔직히 딱 보면 뭔가 무서워서 슬금슬금 피하게 되는 외향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지 했는데 위협적인 모습 안에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여린 성격이 감춰져 있더라고요. 성격이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게 등치랑은 영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걸음부터 굉장히 사뿐사뿐 다리폭도 좁게 걸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고개를 가만히 수그리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또 목소리도 조곤조곤해서 어쩔 때는 제가 오히려 답답하기도 했네요. 나중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제가 한번 그 성격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익 씨는 성격이 타고난 거야?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닮았다든가 아니면 제익 씨 등치 때문에 좀 의식하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어? 글쎄, 일단 따지고 보면 어머니 쪽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 성격은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 닮기 싫어서 다듬어진 걸 거야. 정말? 누구? 우리 아버지. 에휴,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나무인의 거친 성격이거든. 딱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 자체. 옛날부터 어머니는 물론이고 나랑 내 동생 다 아버지 눈치 보면서 집에서 헛기침도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아직 누구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돼 있기도 하고 이제는 좀 나이 들고 우리가 커서 덜한다고 하지만 젊으셨을 때는 폭군이 따로 없었다니까. 그러고 보니 연애하고 1년이 조금 지나갔을 때 남편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데려다 주는 길에 제가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그때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있는 반찬 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유 주연이 너는 손님을 데려올 거면 미리 말을 좀 하지. 뭐 어때? 그냥 있는 반찬 먹으면 되지. 제익 씨, 우리 엄마 밑반찬도 진짜 맛있어. 엄마 매운탕집 반찬도 다 우리 엄마가 만들거든. 정말? 어머님, 저 그냥 집 반찬으로 밥 두세 공기는 거뜬합니다. 아유, 그럼 밥도 새로 해야겠네. 여보, 일단 쌀부터 씻어. 그리고 우리 등심 남은 거 좀 있나? 그래, 등심 있는 거 좀 굽고 찌개 만들면 되겠다. 아빠, 그럼 된장찌개. 오냐, 안 그래도 된장찌개 하려고 했어. 남편은 그때 너무 당연하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쌀을 씻어 안치라고 하고 아버지께서도 너무 당연하게 그 말을 듣고 주방에 들어가 뚝딱뚝딱 쌀을 씻고 밥을 하고 고기를 꺼내서 구울 거 빼놓고 남은 걸로 찌개를 끓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와, 진짜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말 놓으시는 것도 신기해. 아? 정말? 같이 산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존대를 쓰는 게 더 이상하지. 우리 어머니는 아직 아버지한테 말 높이죠. 아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일단 쌀을 그냥 물로 씻는지도 모르시고 냉장고에 무슨 재료가 어디 있는지도 아마 모르실걸?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 정도가 바로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는 그냥 뭐든 부르면 생기는 줄 아셔. 물, 신문, 리모컨, 양말. 이렇게 다 부르기만 하면 어머니나 우리가 다 가져다 주니까. 그때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살면서 마주치기 싫은 알량한 알팍한 권위를 휘두르기 좋아하는 인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그 인간을 실제로 마주치고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그 정도구나. 아니,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권위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양가에 결혼한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봤죠. 그 정도의 사람을요. 물 다 먹었어요? 잠시만요. 아, 올 때 후추도 좀 가져와라. 이거 간이 너무 심심해서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네. 저는 딱 좋은데요, 아버지.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맹탕이지 뭐. 네 애미도 손맛 다 죽었다 죽었어. 손맛이 원래 나이 들면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뭔 손맛이 해가 갈수록 밍숭밍숭해져? 당신 입맛이 점점 간 센 것만 찾는 건 아니고요. 여기 물이요. 아, 이건 미지근한 물이잖아. 빨리 찬물로 바꿔와. 시키면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엄마, 내가 가져올게요. 앉아서 마저 드세요. 새언니도 와 있는데. 눈앞에 진수성찬으로 귓구멍을 막고 싶은 기분 아시나요? 시아버지께서는 앞에 며느리 될 사람을 앉혀두고 시어머니를 마치 종처럼 대하시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건 시어머니도 그런 취급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시면 그냥 다 들어주시고 또 옆에서 모진 소리를 해도 그냥 듣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시아버지가 괜히 트집을 잡으면 시어머니 편을 들고 시누이도 시어머니 대신 시아버지 심부름을 하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행동 자체를 자연스럽게 여겼고요. 분명 평생 이런 분위기였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란 저는 정말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어디라고 했지? 광고회사 다닌다고? 네, 올해 팀장 달았어요. 여자가 뭐 직함이니 뭐니 달아봤자 뭐하냐? 결혼하면 다 쓸모없는 걸. 왜 쓸모가 없어요, 아버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닐 회사인데. 아, 애 낳으면 어차피 그만둘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복지가 좋아서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 다니기 좋은 회사면 계속 다니는 것도 좋지. 능력 있을 때 써주는 곳 함부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돈도 벌어둘 때 벌어두는 게 좋고. 아, 거 조용히 좀 하고. 당신이 뭘 안다고? 회사는 다녀본 적도 없는 여편 내가. 제가 제이 씨한테 듣기로는 아버님께서 일 안 하신 지 거의 5년은 넘었고 어머니께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거참 일은 무신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게 무슨 일이라고. 어머님 무상으로 식당 다니세요? 어? 아니지. 당연히 돈 받지. 그럼 일이 많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안 하시는 그 일 어머님이 하시는데 여기서 여자 남자가 왜 나와요? 우리 며느리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린데 나는 일을 쉬는 이유가 있고 일을 쉬는 이유가 있으면 일을 하는 이유도 있죠. 그리고 자식들 다 키우고서도 계속 일하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라고 못할 게 있나요? 여기 있는 맛있는 음식들도 전부 어머님께서 돈 버셔서 산 재료로 만든 건데 아버님 맛있게 드시고 나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 이후 남편은 제게 아버지께서는 되바라진 애라고 일을 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눈치를 보다 본인은 마음에 든다고 조용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되바라지게 행동을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틀린 말을 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오히려
제게 본인이 못한 말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시누이도 그날 밤에 제게 따로 문자를 했더라고요. 그날 아버지께서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시아버지만 빼고 시댁 식구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겼네요. 어머니께서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제게 앞으로 계속 그런 시아버지가 계신 시댁에 가야 할 텐데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맞받아 칠 거냐고 하셨어요. 솔직히 계속 그렇게 뭐든 말대꾸를 하면서 지낼 수는 없겠지만 또 매번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또 폭군처럼 구는 걸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리고 할 말이 없는 척 할 수 있다고 장담은 따로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도 60여 년을 넘게 평생 그런 사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싸움을 해보기도 하고 설득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고집만 더 세졌다고요. 저는 이미 면역이 생길 대로 생긴 시어머니나 남편, 시누이처럼 가만히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도 포기한 아나무인 시아버지를 솔직히 며느리인 제가 감히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네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아닌 건 아닌 거고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지만 그건 다소 주제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수십 번은 다리를 바늘로 찌르면서 참았네요. 특히나 외식이 아닌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거나 명절인 날에 정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느라 죽어 나갔네요. 일단 시댁에 들어설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이,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시겠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랍니다. 시아버지는 30여 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본인 자식을 낳아준 사람을 늘 어이라는 소리로 부르셨어요. 심지어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다 가관이었죠. 어이, 리모컨 어딨어? 어이, 남편이 술을 먹는데 뭐 내오는 것도 없어. 눈치를 아주 어디다 팔아먹었지? 어이, 화장실 휴지 다 썼어. 가서 얼른 채워놔. 어이, 9시잖아. 뉴스 틀어봐. 뉴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그저 드라마 보는 것밖에 없지. 늙어서 더 머리 굳기 전에 뉴스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 어? 진짜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철천지 원수도 이렇게 옆에 두고 모욕을 주진 않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남을 함부로 대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 같았어요. 제일 만만한 사람을 하나 두고 괄시하면서 본인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걸 증명해내는 사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는 남편도 제게 마치 본인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셨나 봐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시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모든 가족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분주하게 일하는데 개의치 않고 거실 바닥에 떡하니 누워 TV를 보고 계셨어요. 제이기 너 이리 와봐라. 근데 본인만 노는 게 싫었는지 주방에서 전 부칠 준비를 하는 남편을 부르시더군요. 왜 갑자기 부르시나 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혀두고 같이 TV 보자는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TV 안 봐도 된다. 지금 기름 끓어서 가봐야 한다고 하니까 시아버지께서 주방까지 다 들리게 하는 소리가 사내 놈이 뭐하러 주방에 들어가 있냐? 네가 손 놓고 있어도 가신 애들끼리 알아서 다 해.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시아버지가 평생 그런 고루하다 못해 고여서 썩은 사상을 주변에 용인받으면서 살아온 건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사는 남자, 그리고 미래에 제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은 절대로 조금이라도 그 썩은 물에 발을 담게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고 주방 앞에서 거실에 시아버지에게 잡혀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어이 머스마야, 앞치마 찾았어. 와서 얼른 전 붙여야지. 시아버지는 괴상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졌고
주방에서는 싱크대에서 재료 씻던 시누이가 푹 하고 웃음을 참는 소리가 나더군요. 눈치 빠른 제 남편은 얼른 일어나서 제게 와서 앞치마를 받아 둘러 입었죠. 시아버지는 남편이 앞치마를 입고 전 부치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면서 저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고, 저는 마지막에는 저를 째려보는 시아버지 눈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명절 모습은 다 늙은 배짱이 하나 서로 오순도순 일하는 일개미 넷, 바로 이런 모습이었네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무리 옛날에는 이혼이 쉽지 않고 경제권을 갖지 않는 어머니들에게 이혼이 더 선뜻 나설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요새는 황혼 이혼이 늘어가고 있고, 또 시어머니께서 몇 년 동안 혼자 일하시며 시댁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대체 왜 매일 그런 모욕을 당하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한시도 쉬지 못하고 또 종노릇을 자처하시는지. 근데 나중에 시어머니에게서 그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주말 저녁에 시아버지와 다투시고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날 선약이 있어서 집에 없었고, 저는 일단 속상해 하시는 시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려고 누추한 솜씨를 발휘해서 김치찌개도 끓이고 소주를 대접해 드렸어요. 어머님,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원래 평소에 다투지도 않으신다면서요. 매번 그렇게 삭히니까 아주 사람 무시하는 게 매번 점점 심해지더라. 내가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 좀 높였다. 그랬더니 감히 어디서 역정을 내냐고 나한테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던지는 거야. 네? 어머님, 아버님이 어머님께 폭력까지 쓰세요? 아이고, 새삼스럽게 무슨.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손은 안 올리는데 젊었을 때는 더 했어. 내가 분명히 딴 여자 있는 걸 아는데 어디서 괜한 의심한다고 귀싸대기 날리는 건 1년에 두어 번씩 있었지.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대놓고 여쭤보기 죄송한데 혹시 이혼 생각은 없으세요? 아휴, 나도 왜 생각을 안 했겠니? 그 인간 예전에는 작긴 해도 건설회사 했던 거 알지? 네, 근데 10년 전에 망했다면서요. 그래, 그나마 일 잘 될 때는 집안일이나 애들 교육에 손 놓는 거 눈 감을 수 있었어. 넌 이해 못하겠지만 그저 돈 벌어다 주면 그래, 돈 벌어다 주니까 밖에서 고생하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때였거든.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면서 이 인간 성격이 날이 갈수록 더 고약해지는 거야. 주연이 너는 못 믿겠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로 삐뚤어진 양반은 아니었다. 고루하고 아나무인이긴 했어도 나도 그저 한때려니 했어.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러나 보다 했지. 근데 그 화풀이가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지. 처음 이혼 생각이 났을 때는 애들만 다 커서 자리 잡으면 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이다 했는데, 나중에는 애들 결혼할 때 혹시라도 내 선택이 애들 치부가 될까봐 무서워서 조금만 더 참자 이랬지. 근데 선이걔는 지 애비 같은 남자 만날까봐 결혼 안 한다고 하고, 제이기는 다행히 지 애비 보고 자라서 느낀 게 많은지 안 닮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해서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보내놓고 나니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유, 그게 참 쉽지가 않아. 어차피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게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하나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된 시아버지의 종 취급에 지쳐 무기력해진 사람 같았어요. 당장 조금이라도 남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보다는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어려워하는 것 말이죠. 그 앞에서 당장 뭐가 무서워요. 당장 이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장 본인 마음이 뭔지 판단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거고, 제 감정에 앞서서 충고를 하기도 어려웠어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 앞에 빈 잔에 소주를 따라드리고 말했죠. 어머님,
이제 아버님 꼴도 보기 싫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으시면 저랑 남편한테 제일 먼저 말하시고요. 저희가 어머님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다 도울게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제게 너 괜히 내 편 든다고 그 양반한테 대들지 마라. 그러다가 너까지 욕 보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내가 사부인 얼굴을 어떻게 봐? 남의 집 귀한 딸 괜히 시애비랑 싸우는 며느리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너까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성격이 팔자라고 하지 않니? 다 내 팔자려니 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시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시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가 더 안쓰러워져서 이것저것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어요. 굳이 무슨 날이 아니어도 용돈을 챙겨드리고 싶었고, 환절기에는 새 옷이라도 하나 더 사드리고 싶었죠. 근데 저나 남편이나 시누이나 시어머니를 뭐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면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득달같이 전화를 하셔서 이러셨어요. 야, 네 시애미만 부모고 난 부모도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나도 입 있고 용돈 받을 줄 안다. 나도 추워. 옷 사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옷을 사다 드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뭐 이건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촌스럽고 싸구려 같다고 별의별 트집을 다 잡으시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같이 가서 원하는 걸 사드리겠다고 하면 왜 본인이 발 아프게 가냐고 하시네요. 그런 거는 좀 알아서 사오라고. 아, 솔직히 알아요. 같은 시부모님 어떤 이유로도 차별도 하면 안 되고 괜히 따돌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1년 365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버티면서 사시는지 뻔히 아는데 당연히 더 챙겨드리고 싶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인 시아버지까지 없는 마음 다 짜내가면서 똑같이 챙기려는 마음이 선뜻 들지 않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네요. 근데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더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하시던 매운탕집을 그만 정리할 생각을 하셨거든요. 북한강 근처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오래 하셔서 단골도 많았고 또 위치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상의 끝에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퇴직금의 일부를 어머니께 드려서 매운탕집을 인수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맛까지 바뀌었다는 소문이 들면 안 되니까 정말 몇 달 동안 어머니의 레시피를 눈 감고도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맛도 맛이지만 그 전에 운영체제를 좀 더 넓혀서 SNS를 활용해 왔다 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열기도 했었네요. 다행히 제가 도맡아 한 후로 매출도 줄지 않았고 더 늘었어요. 일하시던 주방 이모님들이나 서빙 직원들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몇 달 지나서 서빙 직원 하나가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셨던 때부터 오래 일하신 분이라서 아쉽긴 했지만 그때 제 뇌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지금 옆에 아버님 계세요? 아니, 그 인간 내 지갑에 있는 현금 몽땅 털어서 지금 술 먹는다고 나갔다. 어머님, 혹시 지금 일하시는 식당에서 대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시고요? 어? 버스로 한 3, 40분 걸리고 월급은 시급으로 해서 한 170에서 180 정도 받지. 왜? 어머님, 그러시면 제 식당에서 일하실래요? 시댁이 경기도 북부 쪽이었거든요. 근데 북한강 근처에 있는 제 식당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오시면 그 전에 다니던 식당하고 거리가 대략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일하시는 시간은 동일하고 월급은 달에 230을 드린다고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일하시는 만큼 드리는 거고 어머님께서 일해주시면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대신 시아버지께는 그 전 월급과 동일하게 받고 나머지 돈은 어머니께서 따로 모으시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따로 통장을 만드시면 거기로 보내드리겠다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저희 식당으로 모셔오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드리면서 용돈까지 드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본인 식당처럼 일해주셨기에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요. 남편도 시누이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월급을 얼마 주는지 알고 있었지만 다 같이 말을 맞춰서 시아버지에게는 그냥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식당에서 더 편하게 일하긴 하지만 월급은 그전과 동일하게 받는다고만 알고 계셨죠. 그 덕에 시어머니는 밖에서 관절 다 상해가면서 일해서 번 돈 중 일부를 시아버지에게서 지켜서 따로 모으실 수 있었네요. 저도 시어머니께서 좋은 분이 아니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신 후에 저 모르게 저희 본가로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과일을 보내기도 하셨거든요. 주변 지인들에게 묻고 물어서 괜찮은 병원 리스트를 손수 써서 제게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냥 들은 거 적기만 한 거다. 친구가 과일을 판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시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니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뒤에서 노력을 해도 눈에 불을 켜고 시어머니에게 뭐 하나 더 뺏고 또 집안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 매번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시아버지 권위가 한낱 보이지도 않는 허상이었다는 걸 증명하게 된 사건이 터졌어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나서 제가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생신 선물을 뭘 해드릴까 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아는 친구가 생일에 딸한테 금 한돈 받았다더라 한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말해서 금 팔찌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집에만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평소 하시고 다닐 수 있게 그냥 덩어리보다는 팔찌 같은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한 앙금 케이크랑 금 팔찌를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누이가 아침부터 생일상 준비한다고 해서 그런지 시댁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생일 케이크에 촉 켜서 축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시아버지가 나이 많이 먹어서 뭐하냐, 이 나이에는 나이 먹었다고 축하받는 것도 창피한 짓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가족들 모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케이크도 사왔으면서 뭐하러 이런 걸 주냐고 하시면서도 얼굴이 한껏 상기되셔서 선물을 풀어보셨죠. 그리고 상자 안에 있는 금팔찌를 보시고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놀라셨죠. 어머, 어머, 이게 다 뭐야? 이거 진짜? 네, 어머님 금이에요, 순금. 금 한돈 받았다는 친구분 앞에 하고 가셔서 자랑하세요. 아유, 어떻게 이런 걸 다 샀어. 너무너무 고맙다. 어? 이거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하고 다녀. 시어머니께서 안절부절 하시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남편도 정말 선물할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산통을 깨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참나, 야, 너네 나는 금 받을 줄 몰라서 내 생일에는 안 줬냐? 어? 아버지를 이 시애비를 뭐로 보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때 낚시 세트 갖고 싶다고 하셔서 원하시는 거 사드렸잖아요. 아니, 그때 금 준다고 했으면 당연히 금을 받았지. 이것들이 아주 애비가 집에서 좀 논다고 무시나고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아까워서 못하고 다니겠다고 했지? 그럼 놔줘. 내가 아주 원 없이 차고 다닐 테니까.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시면서 시어머니 손에 들린 금팔찌를 탁 하고 채갔어요. 어찌나 손이 빠르던지 시어머니도 뺏기고 뻥치셨고 저도 남편도 시누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굳어버렸네요.
그거 새언니랑 오빠가 엄마 생신 선물로 준비한 거잖아요. 아내 생일 선물을 뺏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아까워서 못하고 다니겠다는 거 내가 차주겠다는데 어때서 그래? 저는 이제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상자에서 팔찌를 꺼내 손에 차려고 하는 시아버지에게서 다시 상자를 뺏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빨리 안 내놔? 어머님 드린 걸 왜 아버님 팔목에 먼저 차요? 아버님은 그냥 빈말도 모르세요? 시어머니가 정말 안 차고 다니실 것 같냐고요? 허참, 막말로 내가 네 시애미 팔찌 빼서 하는 게 싫으면 내 생일에도 먼저 금부치 하나 주든가. 아니 언제는 나이 들고 나서 생일 축하하는 거 창피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데 아버님은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 숨 막히게 괴롭히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없으실 때 살면서 빨래 한 번을 돌린 적 있으세요? 어머니 들어오면 바로 저녁 드시라고 음식 한 번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양말도 본인 손으로 안 찾아서 신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한테 금부치를 받으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자신감이 너무 신기하네요. 얘 말하는 꼬라지 봐라. 내가 내 집 지붕 아래서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마음이고 그럴만 하니까 내가 네 시애미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 아버님 집이요? 이 빌라 보증금도 어머니가 모은 돈에 남편이랑 아가씨가 도와준 거고 지금 월세도 어머님이 번 돈으로 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아버님만의 집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내 집 지붕 아래 내 법이라고 해도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안 살아요. 서로 돕고 도움 받아가면서 뭐든 같이 하면서 살지. 뭐든 손 놓고 그저 대접만 받으면 옛날 같았으면 고려장을 당하고도 남았을걸요? 무엇이 어째? 안 되겠다. 내가 돈 못 벌어서 시애비 무시하는 며느리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내 마누라 앞으로 들어온 금부지 팔아서 어떻게 돈이라도 조금 손에 쥐고 있어야지. 어이, 나 국그릇 비었잖아. 가서 국 좀 퍼와. 끝까지 본인은 잘못 없고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날에 앉아서 국 퍼오라고 명령하는 시아버지. 저와 남편이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니, 어떻게 몇 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한 아내가 받은 선물을 빼앗으려고 들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까지 날 그렇게 종처럼 부려야 속이 시원해요? 서럽기는 누가 서러워? 당신이 나보다 더 서러워요?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서 못 살겠어요. 아유, 속상해. 아유, 속상해. 시어머니가 끝내 눈물까지 흘리면서 속을 털어놔도 시아버지는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군요. 여편네가 미쳤냐고 왜 뜨신 밥 얻어먹고 연병을 떠냐고 폭언까지 퍼부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누이도 시아버지를 말리면서 시어머니를 두둔했지만 폭군은 폭정을 멈추지 않았죠. 끝내 제 입에서 금부지 사줄 테니까 그만해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배부른 짐승처럼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먹던 밥을 계속 드시더군요. 참나, 이래서 미운 놈한테 떡 물린다고 하나 봅니다. 미운 꼴 하는 거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물린 그 떡이 달콤한 꿀떡인지 아니면 다 쉬어가는 개떡인지 누가 알겠어요? 시아버지는 금부치를 약속받더니 최소 하루에 한 번꼴로 제게 전화를 해서 닥달을 하셨습니다. 내 팔찌는 맞췄냐? 나는 네 시애미보다 굵은 걸로 받을 거다. 언제 가져올 거냐? 팔목 시렵다라고 하시면서 어디 금은방이냐? 차라리 내가 가겠다. 돈이나 맞춰 보내라 등등. 저나 남편이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 시아버지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팠어요. 또 혹시나 못 참고 시어머니에게 드린 금팔찌를 저희가 없는 사이 뺏으셨을까 했는데 다행히 식당에서 마주치는 시어머니는 늘 손목에 팔찌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팔찌 잘 감추라고 시아버지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금부치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언젠가 어머님 팔찌를 뺐을 것 같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고개를 저으면서 그거 진짜 사줄 거냐고 하셨어요. 그 인간 뭐가 예쁘다고 무슨 날도 아닌데 사주냐고 차라리 도금된 거나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주 주말에 시어머니와 함께 동묘를 향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더 시어머니께 드린 팔찌보다 더 굵은 금팔찌를 샀어요. 도금으로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식당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본인께서 주겠다고 도금된 금팔찌를 들고 댁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식당 마감을 치고 집으로 갔더니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바로 도금된 팔찌를 시아버지께 준다고 웃으면서 시댁으로 갔었던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있었고 이미 왜 시어머니께서 왔는지 들은 것 같은 남편이 착잡한 얼굴로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무거운 입을 여셨네요. 그 인간 아주 귀신처럼 눈치를 채더라. 도금이라고.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팔찌 던져가면서 난리를 쳐서 한판 하고 왔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상의된 대로 시아버지에게 도금된 팔찌를 건넸고 그걸 받은 시아버지가 처음에는 어깨까지 들썩거려 가면서 좋아하다가 이내 상자에서 팔찌를 꺼내 손으로 들어보더니 얼굴빛이 싹 굳어서 뭐야 이거? 이 여편 내가 나한테 사기를 쳐? 이거 순금 아니잖아 순금. 무게가 다른데.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팔찌를 막 던졌다고 해요. 며느리랑 시애미랑 쌍으로 사람을 속여? 이것들이 쇠고랑 차려고 쌍으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평소 같았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을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같이 싸우신 거예요. 미치긴 누가 미쳐? 딱 당신 같은 인간한테 어울리는 거 사왔더니 주제도 모르고 별 거지 같은 게 무슨 순금이야 순금이? 뭐? 정말 정신이 나갔나 이게? 정신은 이미 너하고 결혼해서 애 낳을 때 나갔다. 너 같은 놈한테 금부치가 웬 말이야? 도금도 아깝다 아까워.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어? 언제까지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주제에 대접만 바라고 살 거냐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도금 팔찌를 그대로 시아버지에게 던지고 집을 나오셨답니다. 더는 그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 인간이 바뀌지 않겠다면 정말 나도 미련 한 톨 없이 이혼이야 이혼. 나 한동안 너희 집에 좀 있어도 되겠니? 그 인간이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얼굴도 보기 싫은데. 저희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내일 아침 일찍 시어머니 짐을 챙겨서 오겠다고 했고 저는 마음 먹고 말을 했어요. 이혼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해도 그 전에 시아버지께서 눈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동안 본인이 했던 짓을 만회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잠깐 일을 쉬시면서 집에서 제 딸도 봐주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짐을 가지러 시댁에 갔을 때 시댁 모습은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고작 하루 시어머니가 없었을 뿐인데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 있고 먹은 흔적이라고는 라면이 전부였대요. 바닥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야, 살맛 난다 살맛 나. 매번 우거지상으로 있는 여편네 하나 안 보니까 아주 숨통이 트여. 네 애미한테 평생 집에 안 들어와도 된다고 해라. 근데 그 당당한 모습은 3일을채 가지 않았어요. 집에 먹을 게 바닥이 났는지 시누이에게 연락을 해서 장 좀 봐오라고 했나 봅니다. 근데 저랑 남편 시누이가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뭘 부탁을 해도 절대 들어주지 말고 이렇게 말하기로요. 어머님께 사과하세요. 사과 먼저 하시고 용서 받으시면 들어드릴게요.
라고요. 처음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 위아래가 없네 뭐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저희나 시어머니는 알고 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굶어 죽을 거라는 걸요. 일단 돈도 없으셨어요. 돈은 시어머니가 벌고 시아버지께서 돈이 필요하면 매번 시어머니 가방이나 지갑을 뒤져서 가져가곤 하셨으니까요. 무일푼인 상태에서 뭐를 시켜 먹을 수도 사 먹을 수도 없으니 일단 굶주린 상태셨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나오신 후 5일 뒤에 남편이 시아버지께서 어떻게 지내시나 보고 왔거든요. 와, 시어머니 한 분 안 계신다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음식 썩은 냄새도 나고 화장실은 어휴, 열어보고 싶지도 않았다고. 정말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혼자 살만 하셨는지 저희나 시어머니에게 별다른 연락은 없으셨죠. 그 상태가 얼마나 유지가 됐을까요? 딱 2주였습니다. 2주 뒤에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시아버지가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받지 말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다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저희 집으로 찾아올 때까지 받지 말라고요. 이대로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기에는 시어머니께서 받아온 수모가 상당하니까요. 그렇게 또 3일 뒤에 드디어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으로 행차하셨어요. 저와 남편, 시어머니까지 다 있는 평일 저녁에 초인종 소리가 나더니 마지막으로 본 모습보다 5kg는 더 빠져 보이는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서 시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고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는 감흥 없는 얼굴로 시아버지를 마주하셨죠.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입이 바짝 마른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어? 정말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속이 풀리겠어? 무릎뿐이야? 나는 당신한테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거 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근데 고작 2주를 혼자 못 견뎌? 그렇게 대접받는데 목매던 대단하신 양반이 왜 그렇게 약해? 나도 내년이면 70이야, 70. 70 먹은 인간 무릎까지 꿇리고 싶어? 누구는 뭐 70 아니야? 누구는 안 늙었고? 그 70 다 된 사람, 사람도 아닌 것처럼 부려먹은 게 당신이야. 근데 그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지 잘못을 몰라? 당신이랑 살고 자그마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있어? 당신 애들 키우는 거 나 몰라라 해도 딴 년 만나서 놀고 들어와도 사업 망해서 온 가족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었을 때도 내가 당신 탓을 한 번 한 적이 있냐고. 나는 당신이 어떤 인간이라도 당신 편이 아닌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막대해? 나도 나를 막대하진 않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막대하냐고. 시어머니께서 감정에 북받쳐서 끝내 울면서 소리를 지르시니 시아버지는 낯빛이 어둡게 바뀌더니 입을 꾹 다무셨어요. 시어머니가 씩씩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리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가 흘렀을까 시아버지께서 가만히 다리를 접어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도 남편도 놀랐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죠.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평생 당신 희생도 모르고 당신 인생만 좀먹게 만들었어. 미안해.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내가 못할 짓 많이 했고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용서를 빌게. 나도 내가 가족한테 얼마나 엉망인 아버지고 남편이었는지 아니까 제발 인생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빌게. 다 늙어서 혼자 살고 싶지 않아. 사람 하나 구제하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시아버지께서는 이마까지 땅에 닿아가면서 용서를 구하셨어요.
솔직히 이렇게 굽히실 줄은 몰랐지만 또 지금까지 시어머니나 남편과 시누이가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과는 아니긴 했죠. 그렇게 생각한 건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바닥에 있는 시아버지 앞에 두면서 말하셨습니다. 내가 부르는 대로 그대로 적어. 각서. 첫째, 생활비는 각자 벌어서 각자 쓴다. 매달 나가는 월세는 절반씩 부담한다. 괄호치고 당신은 한 달 내로 일을 구한다. 둘째, 집안일은 공동으로 한다. 이건 뭐 마음 같아서는 내가 평생 독박으로 했던 것처럼 당신한테 시키고 싶은데 나도 맛있는 밥 먹고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옷 입고 살고 싶으니까 많이 봐준 걸로 알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 집안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군말 없이 한 달 내로 익히도록 할 것. 알아들어요? 아, 그리고 말버릇도 바꿔야지. 나 이제 당신한테 존대도 절대 안 할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같이 사는 양반한테 말을 올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랑 산다고. 셋째, 아내를 어이 칠푼이 모자란 것 등 이렇게 부르지 않으며 들어서 모욕적인 언사는 일체 하지 않는다. 넷째, 폭력은 절대 쓰지 않는다. 다섯째, 위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어길 경우에는 깨끗하게 이혼이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나 신해숙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할 것. 뭐해? 빨리빨리 안 적어? 나는 당신이 이걸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갈라서면 그만이야. 오히려 더 살기 편할지도 모르지. 근데 당신이 정말 후회한다면 길게 남지도 않은 인생 동안 그거 만회할 기회를 주려는 거야. 나도 당신이 나 인간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꼴을 보고 싶기도 하고. 알았어? 몰랐어? 아,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가. 얘들아, 이거 너희가 증인이다. 알았지? 저와 남편은 기꺼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직접 받아 쓴 각서는 저희가 보관하기로 했고요. 사본까지 만들어서 시어머니께서 하나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바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환경미화원, 시니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 등 여러 곳에서 면접을 보기 시작하셨고 약속된 한 달이 넘어가기 직전 아파트 경비원에 합격을 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장장 10년 만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저와 남편, 시누이는 종종 시아버지께서 정말 각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 하는 마음에 시댁에 연락도 없이 쳐들어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뭘 본 줄 아세요? 거실 청소기를 돌리는 시아버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시아버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시아버지, 분리수거를 하고 베란다 청소를 하는 시아버지를요. 정말 다 늙어서 혼자 남는 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정도로 무서운 일이구나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도 얼마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번 안방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서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었어요. 심지어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만나셨고요. 시어머니는 각서와 그날 했던 말이 전혀 말뿐이 아니라는 걸 그날 시아버지께 증명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군기가 바짝 들은 건지 시아버지께서는 집안일 하나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아직까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언제든 본인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시아버지께 인지시키고 계시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바뀐 시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 본인이 살아오면서 한 고생 절반도 아니고 남들도 원래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대단하냐고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시아버지께서는 방향무인처럼 살았어도 떠나지 않는 가족들을 믿고 계속 그 태도를 유지한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뒤돌아서자 본인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태세 전환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모든 게 시어머니께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시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그 용기를 내실 수 있었다고 해요. 이미 시아버지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면역이 없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나섰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쟤도 본인 일도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순 없겠다. 이런 각성을 하실 수 있었다고 제게 너무 고맙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했기에 시아버지도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내 태도나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 정말 가슴이 벅차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한 건데 좋은 변화까지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평화가 부디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합니다. 하지만 뭐 깨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홀로 서게 할 마음의 준비를 끝내셨기 때문에 아쉬울 것 하나 없기 때문이죠. 저와 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또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